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았고, 시사하는 바가 뭐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고, 어떤 가치와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에라스무스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로테르다무스라는 이 15세기에 활약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15, 16세기에 그 과도기에 활약했던 학자였는데, 이 인문주의자에 대해서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평전 작가 중에 넘버원입니다. 츠바이크가. 그래서 츠바이크가 다룬 에라스무스 평전을 제가 읽고 나서 무엇을 느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에라스무스 평전이라는 책인데,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다 봤을 때가 여기 펼쳐보면은, 네, 맞네요.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츠바이크가 다루고 있는 에라스무스가 사실상 에라스무스의 모든 것 200%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은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1466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근데 이 인물은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어떤 적법하거나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사생아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가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어느 수도원인가 거기에 보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길러지는데, 결국엔 이 에라스무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해서,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인문학적인 지식과 정신을 이렇게 북돋습니다. 스스로 이제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역사, 사회 이러한 시대 배경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고전이라던가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성서적인 내용이 그 당시에 빼놓을 수가 없죠. 중세 거의 끝 말기, 거의 르네상스 초창기잖아요, 이 당시가.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하고 동시에 다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마틴 루터죠, 그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에라스무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같이 얘기하냐? 시대가 겹칠 뿐만 아니라 사상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스테판 츠바이크는 두 사람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츠바이크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겠다. 내용 너무 좋다. 이건 어느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을 다룰 순 없다. 왜? 이거를 진득하니 읽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는 놈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얘기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부하건대 머릿속에서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기 전에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인문학 유튜브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지, 그런 재능이 있어야지 지 입으로 인문학의 화신이니 신이 될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 자, 마틴 루터는 저기 작센 지방에 원래 무명의 수도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츠바이크가. 근데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너무 유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교황이라던가 군주라던가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에라스무스는 거의 인문주의 시대의 거의 지성과 현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는 계속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조언, 그리고 권고 같은 것들을 지배계급이라던가 지성인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권했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박학다식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기득권층에 앉아있는 사람들, 귀족들도 다 이 에라스무스를 되게 고평가하고 지성의 상징으로서 여겼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 소문을 듣고 이 에라스무스의 명성을 알고 나서 에라스무스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신중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나중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난 결점인데 선택하고 결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야. 한마디로 안 좋게 말하면 이것을 A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A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A를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망설이고 나서질 않는 거야. 그냥 평화와 고요와 타협과 조화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거의 뭐 깡패예요. 깡패 막말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신념으로 확실하다고 정한 것은 상대방, 적 모두를 다 제거하면서까지도 피를 흘리고 살상을 하며 지구가 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거의 뭐 싸움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가 무식했냐? 그건 아니에요. 고학력자에다가 신학자에다가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와 마르틴 루터는 성향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향이 이렇게 달랐으니까 나중에 가서 당연히 대립을 했겠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득권층, 교황, 그죠? 바티칸에 있는 그 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수장과 그 주변의 귀족들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그 당시에 이제는 뭐 성 베드로 대성당 뭐 증축이니 저기 뭐 돔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건축하는데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돔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교황청에서 그거를 핑계대고 면죄부를 팔죠. 사실상 그 돔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사적 어떤 취득을 위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판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아주 의구심과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시민들과 민중들한테 팽배해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에 밥 벌어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도 마르틴 루터가 그 사람들의 귀에 대고 빈민가 골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는 이러한 종교의 문제, 권력의 문제 같은 것은 조용히 그냥 이 해당 사항을 이제 다루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해당 사항을 다루고 있는 권력자라든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용히 이제 나긋나긋하게 비밀리에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야지 마르틴 루터처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사항이 없는 제3자의 인물들, 특히 위험한 민중들. 왜 위험하냐? 선동되기 쉽고 휩쓸리기 쉽고 잘못된 가치관에 휩싸여서 자신의 처지까지 바꿔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목적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마르틴 루터한테 경고를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근데 마르틴 루터는 듣질 않죠. 당연히 성격이. 그래서 민중들의 힘을 뒤에 업고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에다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걸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에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팍팍팍팍 하면서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저 자식 입을 막아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 기독교 가톨릭 세계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틴 루터의 그런 급진성, 극단성이 민중의 등에 업고 세력을 등에 업고 점점 커져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의회라 그래야 되나? 의회라 그래야 되나? 의회를 열어요. 의회를 열어가지고 부름스 회의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신성 로마 제국의 거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를 5세가 있었죠. 카를 5세가 당시에 되게 어렸었던 나이인데 교황과 함께 이 브룸스 의회에 마르틴 루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야 막말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 보고 와가지고 네가 주장하는 거 얘기해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불같은 성격이거든.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톨릭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행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신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에 의해서 돌아가요, 메커니즘이.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야. 신의 은총에 의해서,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여지는,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 체협인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꼭두각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선악을 행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라면 구원 자체도 선행으로서 구원될 수가 없고, 뭘 통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신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될 수 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거지. 저기 교회를 매개로, 교부라고 부르죠. 교부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위그노라든가 프로테스탄트들의 거의 핵심적인 교리죠. 막스 베버도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브룸스 의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성 로마 제국 가톨릭의 수호자인 이 황제와 교황이 이제 팔짝 뛰고 이제 자빠지를 노르신 거지.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파면해. 가톨릭 세계에서 파면당한다라는 것은 루터가 더 이상 수도사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루터를 길바닥에서 때려 죽여도 그 때려 죽인 놈은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루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쳐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비텐베르크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디 이상한 지방에 짱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뭐 독일어로 뭐 이제 성경, 신약 성서를 뭐 재해석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에라스무스가 이런 루터의 성격을 알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결국 마틴 루터는 여기서 석이 나가버립니다. 왜 석이 나가냐? 야, 에라스무스, 너 그렇게 권위 있고 인문주의의 제빵이라 하고 지금 시대 상황에 당신을 우러러보는 지성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에 공감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나는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파벌이다. 너의 이론이 옳고 틀리고 그런 거는 별개 문제고, 하나의 파벌에 속하고 소속돼가지고 거기 집단 속에서 대립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영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영웅이긴 한데 그 영국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마하트마 간디의 어떤 그런 모습과 연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에라스무스가 좀 선구적인 인물이었던 거지. 왜냐면 시대적으로 앞섰으니까. 그리고 가톨릭 측에서는 날파리 새끼 이거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아무튼 자, 이 가톨릭 측에서는 어떻게 됐냐? 교황도 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기경 이런 사람들도 야, 에라스무스님 에라스무스 야라고 할 순 없잖아. 왜냐면 워낙 권위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에라스무스님 제발 우리 편 좀 들어주려고 루터에 맞서가지고 가톨릭이 올바른 거라고 얘기해달라고, 썩지 않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편도 들지 않아요. 왜? 면죄부 판 거 사실이잖아요. 면죄부 판 거 사실이고 부패한 거 사실이고 사리사욕 챙기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일어났던 이유를 에라스무스도 인지는 하고 있어. 알고 있어. 맞아. 근데 뭐예요? 방법이 틀려 쳐먹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가톨릭 세계와 루터,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그저 에라스무스의 권위와 지위를 등에 업으면이 아니지, 등에 업으면 상대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마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다고 저 지성인 보고 지랄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게 소요가 되다가 이제 울리 폰 후텐이라는 남작인가 공작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루터 쪽, 프로테스탄트 쪽이었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에라스무스님 왜 이렇게 우리의 편을 안 들어주는 거냐고 이렇게 막 자극을 해요. 도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나는 인문주의자고 정신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파벌에 속한다라는 것은
결국 독단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후텐이 결국에는 에라스무스가 피할 수 없게 결국에는 도발을 제대로 겁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세계와 프로테스탄트 세계가 좋다. 후텐 잘했다. 이제 이 사람은 얘기할 거야. 우리 편인지 너네 편인지. 자, 이러면서 결국 에라스무스는 곤경에 처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 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논쟁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은총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루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서로 이제 위대한 세기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방금 제가 몇 분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럼 뭐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한 사람이 먼저 돼야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루터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속적인 선행을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선에 가까운 인간이 되고 그것이 선인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야. 이미 사실상 칼뱅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뿌리가 칼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생각과 에라스무스의 생각은 거기서부터 개박살이 나면서 결코 통합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결국에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 강대한 힘을 가지면서 점점 더 이제 프랑스를 압박하고 프랑스까지 굴복시키면서 세력을 더 키워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엄청난 권력이 쥐어집니다. 그러면 카를 5세는 에라스무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알겠습니다, 에라스무스님. 그러면 제가 신교도와 구교도의 화합과 조화를 이뤄내는 새로운 개혁이 된 그리스도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의회, 아우크스부르크에다가 이제 제국의회라고 해가지고 이 집단들, 이 신교 세력, 구교 세력 애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회의장을 여는데 에라스무스님 제발 여기에 참여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 여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빼요. 내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냥 편지로만 서로 화합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겁쟁이 같은 태도, 미온적인 태도, 우유부단한 태도인 거지. 근데 이게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랬던 적이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이전에 언제였냐? 마틴 루터가 파면당할 때, 그때 목소리를 내달라고 가톨릭에서도 얘기하고, 여기 어디야?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한 번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뺀 거야. 중요한 결단과 자기의 의사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자기는 둘 다, 잘못된 점이 있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 그게 나의 자유정신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마련한 이 배틀필드라고 하면 안 되고 이 회의에서 결국 이 유럽이 기독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여기에 에라스무스가 참석해가지고 한마디, 몇 마디만 던졌으면 이미 유럽은 하나의 이 포괄적인 개혁된 새로운 그리스도교, 즉 신교적이지도 않고 구교적이지도 않고 구신교적인 게 섞여가지고 조화로운 하나의 유럽이 될 수 있고 분쟁의 씨앗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예요? 15세기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 참석을 안 해가지고 다시 결국 결렬됩니다. 결렬되면서 루터의 이제 친구들과 이제 이 구교도의 이제 교황들과 이제 거대한 대립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농민혁명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농민혁명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토마스 민처라는 인물을 루터하고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데 토마스 민처는 사실상 루터와 거의 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계보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민중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잘못되고 썩어빠진 종교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게 만든 게 루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를 존경하면서 따르고 함께 사회를 바꿔보자. 독일이 저항의 국가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보자라는 식으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여기서 되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농민들을 배신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한 것은 정신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혁과 부패된 면죄부를 팔지 않는 방향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어떤 개선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그런 너네 먹고 사는 문제,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변혁을 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는 갑자기 이 종교의 개혁의 순수한 나의 의지를, 나의 목적을 왜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혁명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느냐, 이 농민 새끼들아, 이러면서 토마스 민처 네가 거기 앞잡이지 하면서 민처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민처하고 농민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엄청나게 지독하고 무서운 놈이에요. 그죠? 자기의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파문당하고 개혁해먹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농민 새끼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지네 생활 터전이나 바꿔달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원했던 순수한 의미의 종교적 개혁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순수한 종교개혁이 아니지. 애초에 마틴 루터는 싸움꾼인데 이 새끼는 자기 적이라고 하면 그냥 다 죽이고 목을 베야 된다라는 마인드인데 뭐가 순수해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도 마틴 루터에게 동조하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민초하고 독일 농민혁명을 싹 다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순수한 그리스도교 신의 기사인 것 마냥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개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개탄만 하면 어떻게 나가가지고 씨바 그러지 마 이 새끼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쟁이 같은 마인드 때문에 소심하게 뒤에서 그저 펜으로만 자기가 평생 펜으로 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펜으로만 그냥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는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서로 적대감이 있진 않았어요. 성향이 너무 달랐지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냐면은 종교의 혁명의 방향, 개혁의 방향을 두고 어긋나고 교리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서로는 결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같은 지류로 같은 흐름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이쪽 북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싹 다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독립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네덜란드도 따로 독립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북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에 대한 커다란 위협 세력이 이제 나라마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신교 세력이 커지니까는 에라스무스는 나는 가톨릭의 중심지의 도시에도 있고 싶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중심 도시에도 있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중립적인 자세를 또 유지하면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지방에 있었던 프라이부르크예요. 오늘날에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이후에 독일로 들어왔지만 이전에는 오스트리아 땅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거기서도 저술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 먹고 한 7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자신이 이제 몸이 원래 원체 허약했던 사람이고 소심했던 사람이니까 몸을 이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쓰러져서 스위스 바젤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존중해줬던 지성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게 이 장대한 에라스무스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콜럼버스와 마젤란, 바스코다가마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유럽 시대가 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유럽 시대로부터 저기 외부에 있는 그 도시, 나라, 섬, 여러 해양, 대양을 한 바퀴 삥 돌고 여행을 해오면서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라는 게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전환기, 세기의 전환 시점에 탄생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하고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유럽 역사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또 돌았었고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거의 다 죽음에 이르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 세력이 있었죠.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스부르크 계열의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었던 카르 5세, 필리페 2세로 이어지는
그 당시에 그 시기, 유럽의 격변기, 그리고 30년 전쟁도 일어나고 했던 그런 종교적인 뭐 여러 격변기와 그런 상황이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르네상스의 부흥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술은 예술대로 번창하고 인문주의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정신, 자유정신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더 이상 이제 중세 그 신의 개념에 틀어박혀 있는 고지식하고 낡아빠진 그런 관념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에게서 조금씩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싹트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북유럽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뒤러라던가 이런 훌륭한 사람들, 한스 홀바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북유럽에서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교황, 특히 레오 10세, 이 레오 10세를 보통 레오 10세라고 부르는데, 이 레오 10세가 이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시대 때 교황이었는데, 사실상 라파엘로 보고 저기 바티칸에 있는 자기의 이제 교황의 뭐라 그래야 돼? 침실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거의 뭐 터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궁궐 같은 곳에 벽화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라파엘로 산초라는 천재 젊은 화가에 의해서 그 벽을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도 아낌없이 해주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 세계가 문학과 예술, 지성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런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을 끌어올리던 시대. 나는 이 정도로 폭이 넓고 마음이 넓은 위대한 군주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예술욕이 컸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혼란기의 시대에서 근데 종교 간의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에라스무스라는 인물과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서로 다른 생체적 기질에 의해서 대립하고 싸우고, 거기서 화해와 어떤 타협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한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성격적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단의 부족, 성향이 결국 좀 더 유럽 사회를 안타깝게 만들었다라는 이 츠바이크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에라스무스 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츠바이크는 진짜 루터를 거의 독선과 광신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서 묘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성은 뛰어났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가 조금 온건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면, 좀 더 차분하게 에라스무스가 말한 방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로마 카톨릭의 어떤 기반이 위기라던가 어떤 불안감으로 흔들리면서 어떤 자조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민중의 힘을 등에 업지 않았더라면, 민중의 힘이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불붙으면서 유럽 사회에 강한 타격을 줄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순수한 개혁 의지가 박살나게 만들었다라고 자기가 그 뿌리와 씨앗을 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광기에 휩싸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게 마틴 루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나중에는 매몰차게 버리고 학살하는 식으로 나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토사구팽이 아니야. 이건 뭐랄까? 그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사점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독단과 교리에 사로잡힌 이런 맹목적으로 배타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러한 인간이 교화라던가 지성을 통해서 과연 구원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실상 이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인문주의라는 것은요, 유럽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너무 이상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츠바이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만
미래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츠바이크는 단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런 희망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2024년을 넘어서 2030년까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쳤을 때 그 미래에 뭐가 우리가 볼 게 있고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고 미래를 앞다투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이상주의적인 것은 현실에서 실현되던 실현되지 않던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라스무스가 꿈꿨던 그 이상적인 유럽, 하나의 통일된 유럽, 뭘로 통일된 유럽이에요? 무력으로 통일된 게 아니죠. 정신으로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지성으로 통일된 그 유럽을 꿈꿨다라는 게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츠바이크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현실 정치,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계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참 아이러니하지만 에라스무스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군주론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책 있죠. 마키아벨리즘에 거의 권모술수와 어떤 권력을 펴뜨리고 거기서 집권하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실리적인 그 계책을 제공해주는 그 악명 높은 군주론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데가 바로 에라스무스가 죽고 나서였다. 마치 에라스무스의 죽음이 얼마나 유럽 사회에 안타까운 현실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듯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결국 많은 군주들이라던가 많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 군주론을 읽으면서 민중을 어떻게 다뤄야지 공포에 휩싸이고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실리와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근데 사실상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파벌 싸움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이상주의적인 거 백날 얘기하고 이념적인 거 얘기해봤자 아무 힘이 없었어. 유럽 사회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그게 에라스무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 그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성인 취급받다가 그냥 죽었잖아. 그러면 에라스무스는 더 이상 어떠한 현실적인 의미도 존재 가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확실한 개념과 이념이라는 것은 존재하며 그것은 당파에 속하고 독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마음으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인문주의는 정말 보기 좋고 듣기 고상하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츠바이크가 얘기하는 한계. 뭘까요? 바로 민중들에 위해서 민중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커다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성공은 아니지 사실상. 근데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줬죠.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의 힘에 힘입어서였다라는 거예요. 힘입어서 대중의 힘을 빌렸기 때문인 거죠. 그죠? 선동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민중의 힘을 간과하는 이러한 사상이라던가 생각 같은 것들은 결코 커다란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소수들만의 뛰어난 몇몇 사람들, 지성인들만의 노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노름이 아닙니다. 강원랜드 저기 어디야? 전당포에다가 시계 맡기고 백 맡기고 이렇게 카지노 돈 거는 그런 노름이 아니라 그냥 놀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소수의 지성인들의 뛰어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승리와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걸로 민중을 교화시키거나 계몽시키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걸 통해서 민중이 교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몽될 수가 있었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라틴어로 성경을 얘기하고 학술적 해석을 하고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거는 그거는 성직자들이라든가 고위층들의 지식 노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계몽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민중들한테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은 민중들 위해서 민중들을 가르치려 들었고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었다. 민중들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함께 나아가면서 힘을 키웠던 사상이 인문주의가 아니라 뛰어난 소수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끼리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안타깝게도 그런 뛰어난 인물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성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지구상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도 개 밥벌어지 같은 새끼들만 9, 80% 그래 좀 낮게 쳐서 80이라고 칩시다. 80% 정도밖에 80% 정도밖에가 아니라 80% 가까이 되고 뛰어난 소수는 뭐 한 20%밖에 안 되겠죠. 지성적으로 봤을 때나 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맞아요. 뭐 파레토 법칙 같은 느낌인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상했던 에라스무스의 그 위대한 지성과 인문주의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고 결국 시대를 뒤바꾸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안타까운 학자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그가 꿈꿨던 이상 하나의 유럽, 조화와 어울림, 평화와 서로가 인류애로 뭉쳐있는 그런 코스모폴리탄적인 범세계 시민주의적인 그런 이상주의적인 유럽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 16세기 혼란기에 그러한 꿈을 꿨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라스무스 평전 광기에 맞선 이성이라는 에라스무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런 소제목을 달아놨네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좋은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앞으로 자주 많이 다룰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차별화된 채널이잖아요. 스스로가 인문학의 신이 될 거라면서 그러면 인문학의 신답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예,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